KMC 특별방송 14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스픽스와 시민언론 민들레 그리고 비상시국TV에서 동시 송출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정 출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전 MBC 송효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김원경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원경입니다. 네, 늘 밝은 웃음 감사합니다. 자, 전국적으로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벌써 50개 대학 이상이 됐고요. 어제는 언제 서울대에서 시국선언을 할까 기다려왔는데 어제 드디어 교수연구진 525명이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했고요. 또 이와 함께 천주교사제 1446명,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들이 윤석열을 거짓의 사람, 어둠의 사람, 폭력의 사람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선언의 어떤 들불, 이 속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거의 무기력한 상황, 식물정부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시국선언을 한번 돌아가면서 읽는 걸로 먼저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우리 송효은 기자님부터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먼저 천주교 사제단 시국선언문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네, 70년대, 80년대 시국선언이 많았죠. 네. 카톨릭에서. 네.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대통령 윤석열 씨의 경우는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그는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의 사람입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은 다 없애고 쳐서 없애야 할 것은 유독 아끼는 어둠의 사람입니다. 무엇이 모두에게 좋고 무엇이 모두에게 나쁜지조차 가리지 못하고 그저 주먹만 앞세우는 폭력의 사람입니다. 이어야 할 것을 싹둑 끊어버리고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을 마구 흩어버리는 분열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함께 지닌 주권자이니 늦기 전에 결단합시다. 네, 뽑을 권리, 뽑아버릴 권리 아주 좋은 대꾸가 됐습니다. 네. 김원경 소장님은 네, 저는 서울대학교 그 교수 연구자 일동의 네. 시국선언문을 일부러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언론 관련된 내용을 네. 제가 일부러 뽑았거든요. 네.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과 국민의 인권과 알 권리를 지켜야 할 민주주의 시스템이 오히려 언론과 국민의 비판 목소리를 틀어막는데 악용되는 일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인권과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할 감시기구에 반인권적 행태와 언론 탄압을 자행해온 인사를 임명하는 작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심층 취재를 찾아보기 어렵고 대통령 면전에서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 질문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기자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나마 제 역할을 하려는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정부, 여당과 일부 사회단체의 고소고발이 늘 따라다닙니다. 네. 아마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의 의견들이 좀 반영된 네네. 것 같고요. 서울대 교수의 시국선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민심을 거부하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이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도 앞부분 한 문장만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네. 우리 서울대 교수 연구자들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 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합니다. 서울대 교내 곳곳에 나붙은 윤석열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라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지성의 전당, 그 명예로운 역사의 흔적을 윤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공직자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 지식인을 양상해 온 것이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 교수님들의 이 첫 번째 문장인데요. 영혼이 없는 기술 지식인이라고 서울대 출신의 여러 관료들과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사실 처참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생각이 이 첫 듭니다. 단락에서 네. 이 시국선을 읽으면서 첫 단락에서 우리 교수들이 영혼 없는 지식인들을 양산해서 나라가 사회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네. 어떤 그 참회 같은 걸 담은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전율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이 과연 지식인인가요? 저는 지식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는데 그렇죠. 기술 지식인이라는 생각도 안 들었는데 그렇죠. 기술도 어쩌지? 없고 그러니까 기술도 반성하는 없고 거예요. 지식인도 없다는 거죠. 아니,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시국 선언이기보다는 시국에 대한 교수들의 참회록이다. 예. 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잘못이다. 서울대 영혼 없는. 교수님들이 사실은 시기적으로도 좀 늦었고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강하게 얘기했어야 되는 아쉬움도 사실 있어요. 네네. 서울대 교수가 이제 나서냐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서울대 교수가 하니까 사회적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날레처럼 그렇죠. 나서는 것도 괜찮았고요. 네네. 좀 그 국정 전반에 걸쳐서 네. 조목조목 짚어낸 게 아주 좋았습니다. 스픽스 앞에 막 119 차가 지나가고 하니까 현재의 위기 상황을 음향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방송에 대한 현황부터 얘기하겠는데요. 결국 여러 가지로 우려가 있었고 비판이 있었지만 박장범 씨가 KBS 사장이 되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터나온 많은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 의혹은 다 떠나서 결국은 용산의 김건희 씨가 임명한 사장이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현재 이 KBS가 김건희 방송의 KBS다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박장범 사장에 대한 애칭, 별칭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게 있나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저 주로 그 많이 나오는 게 저 파우치밥, 네, 파우치. 네. 파우치 사진 이러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 네. 용산이 네. KBS에 놓고 간 조그만 사장이다. 조그만 사장이 사장까지 그냥 조그만까지 아니 그래도 사장은 그냥 뭐 역시 그릇이 안 파우치 되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아는 건 파우치박. 파우치 네, 파우치밥 파우치박 뭐 사장. 옛날 피스토박 하듯이 파우치박이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잘 알더라고요. 네, 요즘에 비판적 여론이 많죠? 네, 많죠. 근데 사실 이제 이번 주에 해야 될 말은 사실은 이제 이 과방위가 이제 이제 나갔어요. 뭘 네. 나갔냐면은 이제 KBS에 한번 가본 거예요. 왜 이 현장 검증을 한번 가본 거예요. KBS 이사회 사무실을 갔죠. 네, 이사회를 가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방위 소속 야당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단 의원들이 25일에 KBS 현장 검증을 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 청문회에서 안양봉 기자가 나와서 박민 사장이 면접일 전날에 대통령실 인사들로부터 사장 교체 결정을 통보받았다는 말을 면접 당일에 이영일 노사 주간에게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검증 가보겠다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이미 이제 여권 이사들은 다 여권 추천 이사들은 다 안 오고 소수 야권 이사로 분류되는 이사들만 이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유일영, 김찬태 이사만 이제 참석을 했고요. 서기석 이사장 등 이 여권 다수 이사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일영 이사가 이 자리에 이제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일영 이사도 내가 그날 이날 이제 면접을 하는 날 와서 조금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이른 시간에 출근을 했는데 저보다 훨씬 일찍 박장범 후보가 이제 그 면접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후보가 일찍 와가지고 면접 보는 사람이면은 그 순서대로 면접 그렇죠. 순서대로 오면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일찍 와가지고 다수 후보와 그 다른 이사들이 6층에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후보자 4명 중에 1명인 사람이 왜 면접 봐야 되는 이사들하고 그러니까요. 같이 6층에 올라와 있습니까? 아침 일찍.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물론 박정범 후보가 사장 면접 순서가 1순위여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수 이사들과 같이 올라가서 6층에 있다라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아니 대학교 입시에서도 네.
그 시험 감독하고 면접하는 사람하고 면접 보는 학생이 같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러면서 이게 뭔가 사전 통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뭔가 이게 정황을 볼 때 용산에서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모욕감과 이사로서 모욕감과 수치를 본인이 이제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면접 날 2가지 장면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박정범 사장 후보가 오전 7시부터 다수 이사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것과 오후 6시 30분에 소수 이사들이 퇴장한 후에 7시까지 다수 이사들이 토론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속기록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사회는 속기록이 다 남아요. 네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이렇게 등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KBS 이사회의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줬는지 이것은 지금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KBS 사장 선출 과정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게 일반 시민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과정이 생략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현 의원 등이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날 우리가 말하는 그 치킨집 여기를 또 현장 검증을 가셨더라고요, 의원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KBS 사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 당시 청와대가 내정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이 들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때 후보자들은 다 사퇴했어요.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언론에 다 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것. 이거 문제가 있다고 논설위원들이 컬럼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예. 문제가 있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로 우리가 이제까지 언론계의 관행으로 뭐 존중해 왔던 것 같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테면 이번에는 그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용산에 낙점이 있었다는 게 거의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아무런 해명이 없었고 네. 그 낙점이 있었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테면 대학에서 요즘 입시철인데 그렇죠. 입시 시험 보는 게 형식이고요. 이미 누가 합격을 다 정해놨다는 거죠. 이건 요식행위라는 거고 또 이번에 보면 그 인사청문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국회 보내지 않습니까? 그 결과 네. 보내라. 네. 근데 보내라고 한 게 뭐냐면 내일까지 보내라. 내일까지 보내라고 하고는 그 내일이 됐는데 그 내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말 아침에 시작하자 바로 임명을 제가 했어요. 맞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뭐가 그렇게 급하지? 어차피 주말이고 임기도 시작된 것도 아니거든요. 12월 10일이니까 저 임기도 많이 남았는데 야 저거는 대통령 윤석열의 심술이구나. 그래? 청개구리 기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난 어긋날 거야. 난 비뚤어질 거야. 니들 마음대로 해봐. 후한무치. 후한무치 정도 아니라 이거는 그 일단 민주당이나 국회에 대한 어떤 그 지금? 무시가 아니라 지금 송 기자님이 국민을 무시하는 단어가 거죠. 안 떠오르는 거야. 워낙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차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좀 시간이라도 좀 그럼요. 그 말미를 좀 줘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국민으로서 그냥 무시당한다는 저 심술을 부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특별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나연 교수님 박수. 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기억연대 이사장님도 맡으시고 워낙 바쁘신데요. 저희가 지금 방송계 이슈를 하면서 곧 마이크가 갈 테니까 네. 준비해 계속 주시고요. 하세요. 네. 네네. 자, 지난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날 KBS에서 유죄 판결을 예상하고 특집 방송을 했는데 무죄가 나는 바람에 이런 특보 다 없애고 나서 본 방송, 정규 방송으로 갔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무죄가 났으면 그거에 대한 논평이 더 필요했던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게 여당 대표도 아니고 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훨씬 할 얘기가 훨씬 많은 거죠. 그렇죠. 훨씬 많은 건데 어쨌든 유죄든 무죄든 간에 그 이재명 야당 대표의 판결과 관련해서 공영방송 KBS가 예고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편성에 1시간, 2시간 동안 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쩌면 무죄가 나오니까 그냥 중간에 하다 말고 흐지부지하고 끝내버렸다는 거는 속 보이는 짓이죠. 속. 유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의 어떤 혐오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는데 예. 혐오 프레임을 씌우려고 해서 의제를 설정해서 했는데? 과잉 의제를 만들려고 예. 했는데 무죄가 나니까 의제를 실종시켜 버려서 국민들에게 그 이슈는 다루지도 않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 아니 이게 초대 손님들이 도저히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그 초대 손님으로는 이게 그렇게 그런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오셨는데 이게 무죄가 나와버리면 정말 무슨 말씀을 그럼 하시겠어요? 패널 그분들이? 선정도 어? 패널 선정도 중립적이거나 네. 객관적이 아니라 어느 쪽 사람만 데려왔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게 되니까 그 흐지부지 끝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KBS의 98%가 반대하는 현재의 사장 체제, 또 사장 선임자의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막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 계속 떨어지는, 계속 지지율 떨어지고, 그래도 그 국민이 계속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지켜보겠다고 있는데 더 비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KBS 때문에 시국 선언이 더 많아지고 예. 천주교 사제단의 이런 성명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님들의 어떤 그 시국선에도 보면 언론 얘기 나오잖아요. 언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예. 우리 사회의 언론이 그러니까 경제 중요한 안보 이슈가 다 있는데 아니었나. 언론도 심각하다. 그렇죠. 중앙대도 언론 말씀에 대해서 시국선언에서 말을 했어요. 네. 네. 거의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참여하셨죠? 네네, 그렇죠. 당연히. 중앙대학교 그 시국선언의 제목이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시국선언이 지금 참을 수 없는 상태까지 왔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파괴, 맞아요. 예, 헌정 질서 파괴, 네. 민생 파괴, 평화 파괴, 역사정의 파괴, 언론 말살, 그리고 구력 외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역사정의 역사정의 파괴에 들어가는 맞아요. 거죠. 네. 맞아요. 이제 그런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과 안녕에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앞으로 행동하겠다는 것을 선언했어요. 네. 우리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우리 중앙대학 교수님들이 다 이나영 교수님급 정도의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 이나영 교수님은 MBC 지키자 시민 모임의 공동 대표이기도 하셨고요. 작금의 KBS 등 그 기억연대에서 바라보는 공영방송의 보도 태도 거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이후에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한 것 같습니까? 일단 정의기억연대고요. 네, 네, 정의와 기억입니다. 기억연대. 아주 이름을 네. 잘 지었다고 누가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사실 윤석열 정권 이후에 역사 문제와 관련된 거 거의 보도하지 않아요.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것도 거의 이제 의제 죽이기로 들어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한 기자가 저한테 고백을 했는데 저희는 8.14 기리미를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그렇죠. 이게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이고 시민단체들이 국제적으로 모여서 위안부 기리미를 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걸 이어받아서 한국 정부가 공식적인 국가기념일로 정했어요. 그런데 이때쯤 되면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긴 했어요. 한 기자가 양심에 찔려서. 근데 그게 잘렸다고. 이 의제 주기가 너무 심각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도광산 문제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같은 경우도 아주 일방적으로 한 정부의 편 혹은 일본의 편을 드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죠. 네, 그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네.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자,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지금 방송계 이슈로는 공영방송의 그런 아까 의제 죽이기라고 얘기했는데 의제 실종보다 훨씬 더 좋은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민영방송에서 요즘에 많은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SBS 같은 경우에 방송계의 명예퇴직, 경영위기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경영위기 속에서 신뢰의 위기에 대해서 많이 각성하고 있고 그래서 보도본부장의 어떤 나름대로의 불신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SBS 위기 뭐 심각한 상황입니까? 우리 송 기자님? 인터넷 그 시대가 되면서 이제 경쟁이 심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언론 매체들, 언론사들마다 다 이제 경영이 어려워지는데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본에 대한 어떤 그 의존도, 높아지는 권력 거죠. 눈치 보기가 심해지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반 언론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자본이든 뭐 저기 저 권력이든 네. 오히려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영위기가 뭘 불렀냐면 신뢰 위기를 불렀어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언론 매체를 이용을 안 하고 이용을 안 하니까 광고가 안 들어오고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더 눈치를 보고 이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어쩌면 이래서 공영방송이 진짜 중요합니다. 공영 언론이 든든하게 지켜져 있어야지 맞아요. 그 외의 언론을 서로 견제하는, 그렇죠. 서로 견제하고 이끌어주는 역할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언론이 전반적으로 경영과 신뢰가 서로 그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영방송에서 경영과 신뢰의 악순환도 있고요. 공영방송이 잘 해주면 또 민영방송이 나름대로의 어떤 틈새를 이용해서 신뢰의 어떤 선순환이 있는데 공영방송이 무너지고 민영방송도 네. 상업화되니까 악순환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 공영 아닐까 언론이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 객관적인 그렇죠. 이런 그 기준 잣대가 되주면 민영 언론이 그게 타락할 수가 없거든요. 무너질 수 없거든요. 옆에 그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언론 소비자 시민 입장에서 항상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일탈은 그 궤도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땡겨주는 역할도 해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JTBC도 요즘에 좀 편치 않은 것 같아요. 네, JTBC가 이제 사실 종편 전체가 사실 무리하게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편 4사가 출범할 때부터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의 그 미디어 환경에서 이미 너무나 충분히 그 광고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파이가 있는데 그 파이가 나눠 먹기에는 이 방송사가 이렇게 4개나 생기는 게 무리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대뽀로 그냥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는 광고 시장에서 이걸 나눠 먹으려니까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보도나 좋은 방송을 만들려면 돈을 투자해야 되고 네네. JTBC는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 언론사였죠. 그렇죠. 종편 4사 중에. 그런데 지금 JTBC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JTBC 스스로 말하기는 지금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내놨는데 그렇다 보니까 JTBC 안에서는 이제 뭐 그 정리해고를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 내부 직원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죠.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SBS도 뭐 보도본부장 임명 동의 부결을 하면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SBS 보도가 문제가 많다,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보도 내용의 문제도 있고 또 JTBC는 이제 경영의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방송사들이 다 어려운 것은 이제 사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JTBC도 이렇게 경영의 적자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JTBC 보도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신뢰 이런 것들도 사실 흔들릴 수 있다. 네네.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우리가 민영방송뿐만 아니라 TBS 공영방송으로서 아주 의미가 있는 서울시의 아주 공공성 있는 미디어 재단인데요. 네네. TBS 사실 지금 월급도 못 받고 방송을 거의 연명하고 있는데 그래도 국회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좀 책정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오해가 있는데요. 네. TBS에서 이제 이번에 그 가방위가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TBS에 25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이것이 TBS EFM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TBS 거기에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TBS EFM입니다. 그래서 이 EFM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FM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고 직원들의 인건비와는 별개의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만이라도 그래도 주는 게 어디냐라고 이제 EBS에서는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언발의 오줌 누기도 아닌 예산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지만은 우리 지금 TBS 틀어보면은 계속 음악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일구 그 앵커가 무료로 네. 방송하는 방송 하나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그 무료로 지금 그야말로 무임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사실은 방통위에서 나름대로 다른 방식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바꿀 수도 있는데 네. 그것도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못하고 일부러?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국가라는 게 공공성을 지키는 최고의 어떤 기구인데 네.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공영방송을 없애는 지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국가 지도자의 미래가 없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재가 좀 튼튼해져야 되는데 네네. 오히려 이거를 그 자본에 네. 종속되게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리더로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무슨 의료원을 폐업하고 방송국을 폐국시키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가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죠. 생각들이 들고요. 저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생각을 바꾸기 전에 그냥 빨리 시장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그 게이트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이 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막 드러나고 수사 받아야 돼요. 지금 그 김한정 회장이 그렇죠. 막 발언하는 발언한 내용을 것도. 보면은 오세훈 시장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김한정 회장은 분명히 오세훈 시장의 사실상 이제 후원회장이고 그분이 너무 많은 말들을 지금 막 그렇죠. 하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수사 받아야 되고 그 수사로 안 되면 특검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생각을 바꾸기는 기대할 수 없고 빨리 우리가 이분을 수장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 좀 덧붙이자면 그 어제 그제 뭐 폭설을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가서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폭설이라는 게 자연 재해이긴 하지만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면 네. 지금 서울시장이 박원순. 박원순이라면 네. 조중동 난리 났을 겁니다. 네. 또 지금 서울시장이 박원순이라면 이 정도로 피해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도대체 네. 서울시장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명태균 씨랑 전화 걸고 있습니까? 명태균 씨가 이미 손절했잖아요. 그렇죠. 양아치라고 그렇습니까? 벌써 얘기하셨기 그리고 때문에. 그 김한정 회장이 앞으로 TBS 후원 회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도와서.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네. 이제 방송계 이슈고요. 네.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이슈투데이 동영상 일단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네, 지난 2015년이었죠. 군함도 등 일본의 산업시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에 일본은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강제 노역 역사를 또다시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당초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면서 일본 정부는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사도광산과 관련된 전체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희생된 한국인 노동자를 위해 매년 추도식을 열겠다는 겁니다.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성격상 결정권을 쥐고 있던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믿고 등재에 동의했습니다. 역사를 기록을 남겨서 축적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지. 하지만 등재 직후 개관한 사도광산 전시관엔 반성의 기록은커녕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가 이를 묵인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지만 정부는 일본의 또 다른 약속인 추도식 관련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등재 전까지만 해도 언제든 열겠다던 추도식은 11월 말까지 미뤄졌고 그마저도 일본 정부가 아니라 지역단체 주관으로 격하됐습니다. 추도식 공식 명칭엔 강제노동, 희생 같은 표현이 빠져 누구를 추모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됐고 한국인 노동자 유족들의 초청 비용마저 일본 측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광산 관할 지자체장은 이번 행사는 추도식이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 보고회라는 식의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외교부는 전날 이탈리아 G7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 약식회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두 장관이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굴욕 외교라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답답한데요. 아니 긍정적 모멘텀이라고 그 한일 외교부 장관이 얘기한다는 거 지금 끓어오르는 국민의 정서를 알기나 하는 건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름을 붓는 거죠. 네, 외교부 장관이 결국 책임을 통감하다고 했는데 정부의 대응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초기부터. 네. 사실 일단 등재 당시부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위원입니다. 네. 이 유네스코 제도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시민단체가 어떤 특정한 것을 이제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올리고 유네스코 안에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형태였어요. 근데 이게 국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올리고 싶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 먼저 요청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올리는 건 형태가 되고 위원들이 다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정부가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때문이에요. 네, 2016년에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만 한 게 아니고 전 세계 관련 국가들, 기관들이 모여서 8개국 이상 16개 단체들이 합니다. 영국의 그 제국 박물관도 있어요. 그래서 올리려고 준비하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일본의 우익 단체들이 맞불 등재를 시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의 의견이 갈린다, 갈등적이다 이러면서 유네스코에서 일단 이 한국 거는 한국에서 올린 거는 아주 우수한 내용으로 이제 일단 위원회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등재가 펜딩이 돼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유네스코에 가장 많은 돈을 냈던 미국이 빠져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돈을 많이 분담하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이 분담금을 안 내겠다고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유네스코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일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규정이 실제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위안부 문제가 그래서 아직도 등재가 안 된 상태인데 한국 정부가 위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린 그걸 가지고 등재를 안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강산 문제는. 근데 우리가 아무런 강제동원에 대한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일본의 말만 믿고 겉으로죠 사실은 등재를 시켜준 겁니다. 근데 이 조태열 장관이 2015년에 그 사도강산 등재 때도 외교부 차관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때 아시겠지만 망국적 2015 위안부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차관이었어요.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한 요 시점 2016년에도 차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압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책임을 통감하겠다고 하는 말이 결국은 자기가 그동안 했던 잘못을 잘 안다면 지금 당장 사퇴하고 국민들의 네, 사과해야 네. 되는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가 일단 의구심이 들어요. 근데 한국 정부가 처음부터 일단 등재 과정에서 잘못한 거고 이번 추도식 같은 경우는 사실 억울하게 희생된 우리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 피해자의 넋을 추도하는 추도식이 네. 아니고 네. 일본이 사도강산을 등재했다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기념식처럼. 네, 기념식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도 초청하지 않았고 네. 공식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추도식에 처음부터 참가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과정에서 결국은 어긋나서 한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후퇴하긴 했지만 그 다음날 추도식 내용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입구이나 정무관이 갱내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 1940년대 사도강산에 한반도에 노동자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아주 심각한 건데 일본의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한반도 불법 강점을 부인하는 거예요. 합법 강점이라고 해요. 이제 여기에서 출발해서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철저히 계산된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불법적으로 끌려온 노동자들이 있었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노동자들이 왔고 다만 그들이 조금 힘들게 노동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제 노동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불법 강점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저는 한국 정부가 모를 리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쿠하나 외무성 정무관인가요? 네, 이 정부가. 사람이 그걸 추도사도 아니고 뭐 내빈 인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 뭐냐면 이런 말도 있었다는 게 우리나라의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서 건너오신 맞아요. 네, 그렇게 우리나라의 얘기합니다. 정책은 그러니까 요즘 우리 강점기에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다. 그렇죠. 거의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 같아요. 맞습니다. 네. 참 그런 면에서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외교라는 게 국가 간에 서로 간에 예의 범절이 있고 이야기가 돌아가는 건데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추도식이라는 것은 일본이 조금 성찰하면서
자기의 과오들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참석하면서 애도를 표현하는 건데 아니 기념식이다. 등재 기념식이다. 이건 일종의 축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말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언론의 보도는 어떻습니까? 송 기자님. 그래서 일본 언론 보도까지는 정확히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브라질의 G20 정상회의 있었습니까? 네. 거기 네. 보면 외무장관들도 회담을 합니다. 네네. 거기다 한일 외무장관들의 어떤 그 양자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회담 끝나고 나오는 조태열 장관에게 일본 기자들이 물었대요. 네. 추도식 불참한 거에 대해서 네.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네. 따지지 물어봤나 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국 외무장관이면 당당하게 얘기해요. 당당하게 그거 이래저래 해서 당신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라고 당당히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런 거 같답니다. 일본어로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어로 그리고 갔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 되면 저 사람 그 이름은 조태열인데 정체가 궁금합니다. 네. 국적이 궁금합니다. 조태열 외무장관의 부친이 그 유명한 조지훈 시인이라는 청록파 거 시인 청록파. 그런데 아들은 친일파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예. 청록파 시인의 친일파 아들이다. 이거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일본 언론에서는 추도식을 네. 보도를 좀 했고요. 산케이 같은 데서 되게 보수적으로 네. 얘기했죠. 그리고 아니 대부분 보도를 했어요. 네. 했는데 뭐에 초점이 있냐면 한국 정부가 오보 때문에 오해하여 어허. 추도식에 불참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정부 탓을 하는 거죠. 추도식이 그렇죠. 어그러진 거는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고 오보로 인해서 반쪽 그 네, 추도식 된 오히려 거는 한국 외교적 정부 탓이다. 결례를 한 것 같이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일종의 그 국가 양 두 나라가 참석하는 그렇죠. 국가 행사라면 주최 측인 일본 쪽에서 계속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뭐 급을 행사 어떻게 제목이라든지 누가 온다든지 그뭐 내용도 일본에서 다 누가 참석하고 공유합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는 누가 나가고 기념사는 어떻게 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종합해 보면 일절 협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본이 다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냥 참석하고. 더 문제가 이 추도식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 행사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본 예, 정부가 뒤에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민간 차원의 기념. 행사, 네, 그러니까 행사로 격화됐다는 거죠. 격화시켰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피해자들, 유족들이 가야 되는 것이고 관련 시민단체가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한국 정부가 추도식에 참여하니 많이 하는 것 자체가 격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정의연이 갔어야죠. 저희 민간단체니까. 네, 민정무연구소 뭐 이런데 제대로 네, 갔어요. 네. 자, 이런 일본을 향해서 이상하게도 구요 외교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이런 비판이 요번에 한정된 게 아니라 사실 그 이전에 더 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강제동원 제3자 삼권 분립이 되어 있고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사실 최종적인 법원의 맞습니다. 판결인데 행정부에서 그걸 뒤집어요. 네. 그때부터 시작된 이 굴욕 외교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우리가 굴욕 외교를 하는 단어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자해 외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해. 네, 자해 외교로 일관해 왔죠. 대표적으로 일본 기업이 잘못한 이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실 대법원 판결이 났고 전원 합의체 판결이에요. 그렇죠. 그 중요한 판결을 받아놓고 우리 기업의 목을 비틀어서 사실 우리 돈입니다. 우리 네. 시민들의 네. 돈이에요. 그 돈으로 그 범죄를 변제해 주겠다고 하는 발상이 제3자 변제안이죠. 네. 그러니까 삼권 분립에 위반되고 그렇죠.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일본의 어떤 수건을 들어주는 정부로 전락했죠. 가령 또 예를 들면 작년에 30여 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속했어요. 네. 일본 내에서 한 것은 거의 다 패소했고 하나 빼고 한국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또 여러 장소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다 이제 패소를 했죠. 당연히 일본 안에서 하니까. 그래서 결국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우리 피해자들이 한국 안에서 소송을 합니다. 강제동원처럼. 결국은 2개의 소송이 다 승소를 해요. 작년에 고등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지 않았어요. 일본은 즉각 외무상이 나와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제 이거 니네가 책임져라.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주일 대사를 초치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권 분립이 사실은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여겨야 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한국에 판결이 났는데 행정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이 제 대사는 그런 사람을 초치하면서까지 항의를 하는데 한국 정부는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이게 지금 계속 맞물려 있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주한 일본 대사가 누구에게 어떤 말로 항의했는지도 나와 있지 네. 않고 이 정도 그리고 사안이면 초치를 해서 네. 항의를 제대로 하고 언론에 맞습니다. 그걸 보도해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주일 대사가 뭐 일한 관계라고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말이야.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서 강제동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고 그것도 한국의 국감 현장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람인데 참. 무슨 그 사람이 일본에게 뭐 정부에게 항의를 하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요번에 최근에 제가 어디 토론회에 가느라고 이제 이 한일 관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도들, 언론 보도들을 좀 이제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뭐 너무 많아. 그 한마디로 이 한일 관계 관련된 왜곡 보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이렇게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주제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진 이런 이슈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사장님이 만약에 시간을 들이면은 한 몇 박 며칠을 해도 할 게 그 넘칠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 정도로 많은데 제가 이제 하면서 이렇게 느낀 거는 이 우리 언론이요, 정말 어떤 카르텔이 있나? 친일파 카르텔이 있나? 이런 생각이 언론계에 있죠.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게 어떠냐면은 우리 정부는 일단은 다 내어줄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일본이 어떤 짓을 해도 그냥 막 이해해요. 막 이해하고, 다 양보할게. 그리고 어떤 막말을 해도 그것을 다 덮으려고 계속 합니다. 그리고, 수용적 자세죠. 네, 항상, 그렇죠. 예, 항상 받아주려고 해요. 등재해줄 결심. 맞아요. 뭐든지. 맞아요. 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이코모스가 처음에 협의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한국에게 허락받고 와라. 맞습니다. 그러는데 네. 그 말을 하자마자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그렇게 유리한 고지를 딱 받았을 때 우린 안 하겠다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죠. 협상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딱 해줬을 때 해줄 수 있어요. 이거를 언론에 쓱 말해버려요. 외교부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강제 동원을 네. 기재하지 않기로 이미 내부적으로 한일 간에 합의가 된 것을 외부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일본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언론이 그걸 또 막 때려야 되잖아요. 니네 뭐 하는 짓이냐. 외교부를 막 때려줘야 되는데 안 그래요. 맞아요. 그거 그냥 자연스럽게 보도해요. 그냥 받아쓰게 하는 거죠. 외교부는 이런 입장이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그걸 보면서 이런 입장이래. 그러고 그냥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비판을 안 해. 아니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는 굴욕 외교 정부다. 네. 알겠어. 친일 정부다. 알겠어. 근데 우리 언론은 그래도 그 굴욕 정부를 비판이라도 해야지 제대로 된 언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비판 안 해요. 그리고 뭐가 비판을 안 해요. 뭐 정말. 커넥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그 윤미향, 정대협, 정의에 어떤 그렇죠. 그 마녀 사랑 그 발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윤미향 국회의원 된다고 하니까 일본 언론에서 먼저 시비를 겁니다. 네. 저 시민운동하던 그 반일 운동하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면 더 한일 관계 더 나빠진다고 일본 언론이 뭐라고 바람을 잡으니까 조선일보 등등해서 국내 언론이 그걸 또 받아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 이용수 할머니 뭐 기자회견 나오고 그러면서 아주 대대적인 그 만일 사냥이 시작됐는데 조선일보가 씌운 프레임이 겁니다. 불쌍한 위안부 할머니들 앞세워서 앵벌이 한다. 네, 돈벌이 한다. 예? 저거 반일 감정 자극한 반일 비즈니스다. 돈벌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 언론은 누구 편인가? 그 위안부 피해자 이 문제가 뭐냐면 전쟁 범죄,
반인륜적인 범죄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후세에 알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그렇죠. 예.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국민 감정이 도저히 우리가 가만히 있었다가는 우리까지 돌을 맞겠다 싶을 정도로 막 들끓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언론이야. 언론인 척을 해야 돼.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맞아요. 조선일보도. 가끔씩. 그러면 갑자기 조선일보가 갑자기 조언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설이나 이런 데서 칼럼에서 살짝 조언을 합니다. 꾸짖는 척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하지 않니? 그러면서 요번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조태일 장관한테 이건 좀 심하지 않니? 이렇게 살짝 아주 근데 세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살짝 해요. 가뭄에 콩 나듯. 네, 네. 그럴 때만 조금씩 이런 행태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보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컨대 제가 아까 말하는 그 조태일 장관이 그 이커머스가 처음에 그런 말을 했을 때 너네들 협상 잘해야 돼 하면서 막 이렇게 언론이 이거 제대로 하라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때 이런 때는 보도를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때 보도를 해줬어야 오히려 정부가 이게 국민들이 이거 눈치채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안 하면 혼나겠네 하는데 그때는 보도 건수가 막 60일 동안 5건 막 이래요. 그러다가 딱 등재를 해줬어요. 등재를 해주면은 막 갑자기 뭐 박물관을 만들었다. 그렇죠. 박물관이 뭐 괜찮다 이런 헛소리를 막 해요. 또 보도를 해요. 사도광산에 가보면은 박물관이 있다. 가보지도 않고 쓴 네. 거죠. 네. 그 외교부에서 발표한 그 사진 막 보여주면서 근데 또 한겨레에서 박물관 사진을 봐라 이렇게 후지다 이렇게 이상한 박물관을 박물관이라고 한다 그러고 막 보도를 하잖아요. 그럼 또 조용해요. 아무튼 언론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언론이 네. 이제 뭐 잠깐만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얘기했던 제3자 변제 이걸 미화하는 그 논리 중에 하나가 그 물컵에 우리가 그렇죠. 먼저 맞습니다. 반을 네. 했다면. 반을 채우면 일본이 채울 것이다.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 그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물컵 반 채우면 낼름 마시고 맞아요. 또 채우면 낼름 마시고 마시긴 또 집어 채우면 던지지. 깨버리는 뺨 거. 맞고 맞아요. 은어 맞고 무시당하고 반 채워주고 그래서 제가 자유외교라고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재미난 게 일본 우익과 일본 우익 신문과 한국의 보수 신문이 연결되어 있고 예. 일본 우익 신문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예. 한국의 보수 언론. 이거 정말 그리고 심각한 문제예요. 한국의 보수 신문들이 또 일본어판을 내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낸 걸 또 다르게 냅니다. 맞아요. 그거를 인용을 또 해요. 일본 그렇죠. 보수.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순환하는 그렇죠. 거죠. 네, 서로 인용하면서. 일본 보수 신문은 또 한국 보수 신문의 일본어판을 또 참고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굴욕 정부의 굴욕 보수 언론들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은 열불나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종찬 광복회장님을 잘 보면 뭐 사실 뭐 중도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보수에 원로신데 가깝죠. 보수에 가깝죠. 그런데도 용산에 대해서 밀정이 있다라고 직격탄을 내렸어요. 이영 선생의 손주가 되시나요? 네네. 그렇죠. 이해영 선생님. 이럴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 보수적인 이종찬 회장의 이야기들 근데 그 가운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김태호 우리 수석인가요? 중일바 이거 정말 문제 아닙니까? 난 입에 담기도 싫어요. 중요한 건 뭐 일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체를 의심해봐야 됩니다. 이건 국적이 어디인지. 아니 일본 국적을 가진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일본의 나는 신문사에 일본 대해서 진짜 신문을 영국인 중에. 엄청 좋아하기 일본 때문에. 일본 우익이다 이렇게 말씀 정확하게 일본 그렇죠. 우익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아니 내 나라 그 대통령이나 내 나라 그 대통령실 그 참모인데 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렇죠. 지금 자존심 발표 그거 씨발 상처받고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게 김태호 씨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 네. 대통령 윤석열 이 양반이 작년 봄엔가 일본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갔다 오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동 먹고. 일본은 아름다운 나라다. 그렇죠. 오므라이스 그러니까 사실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먹으면 안 되는 먹었어요. 거거든요. 네. 오므라이스가 아이들이 그 먹는 거예요. 오므라이스가 일본에서. 이게 사실은 식민지를 그렇죠. 긍정하라는 게 그게 상징하는 건데 청일 전쟁. 그거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오고 네, 그다음에 네. 떠나는 날 호텔에서 직원들이 도열해서 박수를 쳐줬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일본인들의 마음을 얻어간다.
맞아요.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음.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제 두 분이 서가지고 기시다랑 윤석열 대통령이 서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때 기시다가 뭐라 그러냐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를 환영하고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를 되돌리기 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한국 정부는 이 해법 발표와 함께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끝났다 이걸로. 네. 니네 다 면제해줬다라고 하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데 2018년을 언급하면서 그 대법원 판결 얘기하는 네네. 겁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입장과 1965년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는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발언을 해요.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지금 우리 내년이 60주년입니다. 네네. 한일 협정 네네. 60주년인데 지금 이 정부가 신한일 협정을 지금 새로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한일 협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이 협정으로 이전에 한일 관계에 협상했던 협약들은 다 already null and void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다 협정을 영어로 쓰여 있으니까 이거를 한국 정부는 어떻게 그동안 해석해 왔냐면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헌재 판결도 그렇고 한국 정부가 그때 65년 청구협정 그 한일협정을 맺음으로써 그 전의 것들은 다 사실은 애초부터 무효였다는 걸 확인한다. 그러니까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 협약들은 이미 그때부터 already 무효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 강점이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일본은 뭐라면 이 순간부터 이제 그것은 무효가 됐다. 이렇게 하는 과거에는 유효했지만 네네 이게 양국 간의 이제 다른 입장을 보여줬는데 이때까지는 그거를 그냥 덮고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그냥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반도 불법 강점에 기인해서 반인도적 범죄 행위인 강제동원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 헌법 정신에 맞는 판결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국제적인 장소에서 한일 간의 정상회담 직후에 이 한국 대통령의 입에서 이걸 부정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년에 어떤 협약을 맺을지를 우리가 가늠하게 하는 전 바로미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걸 한국 언론이 심도 있게 거의 분석해서 맞아요. 보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았었어요. 언론의 책임이 점점 커지는데요. 1993년 그러니까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부분 모르는 네. 거죠. 네. 이게 이슈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본 정부의 고노다마가 93년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사실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했던 거란 말이죠. 맞아요. 최초로 인정했던 거고 그렇죠. 일본군의 인정했던 관여. 것들의 또 연속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일본 정부가 사실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교묘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의 정부의 유산을 계승하여, 뭐 입장을 계승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노다마를 계승하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노다마를 검증하겠다고 해서 당선된 사람이 아베 전 맞아요. 총리예요. 네. 실제로 고노다마에서 나온 강제성을 부인하는 가기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정부 입장을 계승해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오랫동안 집권했던 아베 전 총리의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고노다마 빼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를 니네가 계승하냐라고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되는데 이걸 이 정부는 전혀 따져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오신 김에 자 세계 각지에 설치된 소녀상 네.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의식을 주고 있고 전 세계에게도 일본의 야만적 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본 정부에 의해서 많이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사실은 이제 전 세계 각지에 세워지는 소녀상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관계 그리고 일본이 한국 여성들에게 가한 그 반인주 범죄 행위를 그렇죠. 고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네. 이게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에 피해자가 있었고 네. 이게 전시 성폭력이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서 그것 덕분에 사실은 그 피해자들 덕분에 전시 성폭력이라는 국제적 개념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거나 분쟁 지역에 각종
반인도적 범죄 행위와 전시 성폭력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이제 각성시키는 네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가 사실은 현재의 문제고, 그럼요. 그리고 그게 이제 보편적 인권 문제다라는 네네. 것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게 네네.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본 정부는 사실 이 아베 회고록에도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그 공관원의 책임 중에 하나가 소녀상 설치를 방해하거나 어허. 설치가 된 것을 철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매일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아무리 보안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제 결국 마지막에 되면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네. 정말 일본 대사가 직접 가서 그 시장이나 혹은 그 지역 구청에 직접 가서 항의를 하고 없애라고 하고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소녀상들이 지금 위협에 처해 있죠. 네. 사회적 문제가 그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인권, 평화 간의 맞습니다.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인류의 네. 문제인데. 그렇지 않으면 왜 외국에서 그걸 네. 세우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까-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네. 가는 이유도 그렇죠. 나치의 만행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지구에서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맞습니다. 그런 결심과 실천의 의미인데 이거를 일본은 어떻게든 지우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네. 이야기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이 을사늑약 120주년, 한일협약 60주년이 맞습니다. 되는 해니까 이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네. 새로운 정부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저희가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는데요. 송 기자님한테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실 요즘에 한미일 이 체제가 전쟁의 위기와 위기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평화를 전쟁의 위기 속에 빠뜨리는 위협의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마무리 발언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천주교 그 사제단 그 시국선에 보면 네. 제목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네네. 그 사람을 바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을 바꾸자. 그래야지 평화가 온다. 뽑아버리는 것 뭐 말고는 이런 방법이 없을 것 말씀이니까. 같습니다. 네, 우리 김원경 소장님 사람 바꾸고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나영 이사장님이 말씀하실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열심히 서명했던 그 위안부 피해 위안부 모욕법 피해자 보호법 그거 네. 우리가 막 열심히 서명했잖아요. 그거에 네. 대해서 국민동의 청원했던 거 그게 꼭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언론 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막 또 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사실 우리 KMC 특별 방송이 있는 이유가 사회적 이슈가 많은데 그것을 언론에서 얼마나 제대로 보도하느냐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게 현실 여러 가지 부문 운동들이 있는데 언론 부분에서 그것을 담당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맞아요. 국민들에게 전달이 맞아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중요한 기획들이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해인데 이 역사적 의미를 그냥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올바로 다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대한민국에서 지키고 이 가치를 선도해야 되죠.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KMC 특별 생방송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앞으로도 금요일 날 6시 10분 1시간 동안 KMC 특별 생방송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